벤투호의 6월 모의고사 제2교시 이번엔 칠레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A매치 100번째 경기, 기념비적인 경기입니다. 황희찬 연결됐습니다. 해결해야죠. 황희찬이에요.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것이 굉장히 위력적인데 지금 바로 나왔네요. 좋아요, 손흥민. 손흥민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손흥민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패스 미스입니다. 한 번에 연결됩니다. 자, 슛 기회입니다. 브레네톤 슛! 벗어났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이거 기회예요. 자, 조심해야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태클하면 안 돼요. 퇴장. 퇴장입니다. 자, 더 잘 끊었어요. 정우영이 끊었고 손흥민. 자, 쪽. 예. 슛! 슛! 옵사이드. 여기서 부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자, 살짝 올려줍니다. 아주 가까운 쪽. 슛! 황인범 두 명 제끼면서 안쪽에서 자, 손흥민 들어갔어요. 슛! 이게 아깝습니다. 이게 벗어나네요. 자, 여기 슛 기회입니다. 자, 그대로. 슛! 잘 막았습니다. 자, 정말 위기. 들어가면서 수비 마크 뚫고 이대로 슛! 여기서 자, 이번에 걸렸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자, 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골! 역시 들어갑니다. 센츄리 클럽 가입하는 날 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선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뉴스9 축구중계 관계로 1시간 늦었습니다. 저는 신동욱입니다. 흡족하진 않았지만 가뭄의 단비가 대지를 적셨고 한밭벌에서 벌어진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은 답답했던 우리 마음을 뻥 뚫어줬습니다. 남미의 강호 칠레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모처럼 관람석을 가득 메운 4만 2천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 응원에 부응해 우리 대표팀은 브라질전 5대1 패배를 딛고 남미의 강호 칠레를 2대0으로 무찔렀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100번째 A매치 경기라는 의미도 있는데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에 한 골을 시원하게 넣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했군요. 네, 오늘 칠레전, 이 브라질전 선발 라인업과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격해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경기 초반 다소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우리 선수들의 기선제압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반 12분 왼쪽 공격수로 출전한 황희찬이 특유의 저돌적인 드리블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황희찬의 A매치 8번째 득점으로 오늘 경기를 끝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황희찬에게는 아주 뜻깊은 골이 됐습니다. 이 선제골을 넣은 우리 선수들은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 주장 손흥민도 몇 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나누며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이 아찔한 순간도 나왔습니다. 전반 막판 우리 수비의 패스 실수로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다행히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1대0으로 전반을 마친 우리 선수들. 이 후반 시작과 함께 변수가 나왔습니다. 이 칠레의 알렉스 이바카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이 원톱 손흥민의 적극적인 슈팅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골문을 두드린 끝에 경기 종료 1분 전 오른발 프리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한국은 2대0으로 승리하며 브라질전 패배의 아쉬움을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열기가 유난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오늘도 역시 관람석이 거의 가득 찼더군요. 응원 열기가 뜨거웠죠? 네, 이곳 대전은 우리 대표팀이 2002년에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20년 전 그날처럼 선수들에게 뜨거운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4만여 석은 지난달 27일 예매 2시간 만에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습니다. 대전에서 A매치가 개최된 게 워낙 오랜만인데요. 지난 2015년 3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 이후 7년 만입니다. 관중들은 경기 시간 3, 4시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반 12분 황희찬의 호쾌한 선제골이 나오자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 경기 막판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골까지 나오자 함성은 절정을 이뤘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현충일이었죠. 현충일 행사도 아주 의미 있게 열렸다면서요. 네, 붉은 악마는 이번 친선 4연전에 특별한 의미를 담은 카드 섹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중석을 수놓았던 문구는 기억해 유였습니다. 내일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죠. 고 유상철 감독의 일주기입니다. 기억해 유는 유 감독을 비롯해 3년 전 작고한 핀 베어백 전 대표팀 감독 등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의미라고 축구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모두가 짧은 묵념 시간을 가졌고 관중들은 유상철을 연호하며 하늘의 별이 된 축구 영웅을 추모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경기장 밖에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경기장에 가지 못한 시민들은 휴일을 맞아서 대형 TV가 설치된 음식점, 주점을 찾아서 공동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 펼쳐진 응원전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윤정 기자는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흑석동 중앙대 인근 축구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직도 뒤에 응원하는 손님들이 보이는데 특히 거긴 학생들이 많이 나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식당과 주점은 저처럼 이렇게 붉은색 응원복을 입은 축구팬들로 가득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반 초반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자 응원 열기는 달아올랐는데요. 태극전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험치만 쌓고 자신감만 갖는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서울 홍대거리의 식당과 주점도 축구팬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같이 응원하러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군 응원 열기는 오는 10일 파라과이전과 14일 이집트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황희찬의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주도해 갔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이 쐐기골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오늘 승부의 중요한 순간들을 윤재민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황희찬은 특유의 공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반 12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정우영의 패스를 받은 뒤 그대로 강한 슈팅으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은 경기 내내 황소라는 별명에 걸맞는 저돌적인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21분 칠레 선수의 패스 미스를 가로챈 황희찬은 돌아 들어가는 나상호에게 공을 전개해줬고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운전와 혼전 상황 속 손흥민의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부진 신체와 낮은 무게중심을 살려 상대 수비를 버텨내며 우리 공격진이 쇄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등지기 역시 돋보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한 황희찬은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답게 스타 군단 브라질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저돌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저 팀이 잘한다라기보다는 그 팀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끝으로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황희찬은 멋진 골로 이번 평가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북한이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정부는 우리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한미 군사당국은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해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 배치된 한미 육군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정막을 가르며 날아오릅니다. 곧이어 일렬로 늘어선 다른 차량에서도 차례로 불을 뿜으며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4시 4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에이테크스 8발을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등 4곳의 비행장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대남 타격용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 세력을 실시간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한 발로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과 탄두 중량과 직경이 비슷해 북한의 도발에 비례해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가 재개방됐다며 7차 핵실험 징후라고 경고했는데 한미군 당국은 북한 핵실험이 지도자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응징으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직한 군인 해경 소방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제복 입은 희생이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연설 분위기였습니다. 중요 부분들을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명시했습니다. 5년 내내 북한 남침이나 도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강한 대북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순직한 군인과 해경, 소방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 내내 김 여사가 비에 젖은 윤 대통령의 옷을 닦아주거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우비를 추스려주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랬어요. 몇 년 걸려요? 50년도 건강 많이 좋으세요?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천안함과 연평해전, 목함지뢰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 등을 만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숭고한 가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극심한 후유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고 다음 총선 공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계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 다음 공천이 위험해진다고 보는 것이고 그 전초전으로 지난 지방선거 패배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난 의원총회에는 불참했던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외부 일정에 나서면서 전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지역군의 3.1 만세운동 기념탑에 참배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간단한 소감을 밝힐 예정인데 당권 도전 등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 반명의 극한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천 컷오프가 하루 만에 번복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공식 기구에서 컷오프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게 그냥 어느 단위인지도 모르게 뒤집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내줘 이재명 의원이 금배지를 다는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친 이재명 측에선 개파 이해관계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은
친문 시절 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과거엔 더했죠. 4년 전 지방선거 공천도 마찬가지고요. 강성 의원 모임 철험의 멤버이자 검수완박 국면의 위장 탈당을 강행했던 민영배 의원은 동지에게 부검하듯 메스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이 의원이 당권을 쥐고 당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과 반명 진영 대립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가운데 비대위 구성을 위한 내일 의원총회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새 대표를 뽑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일단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권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은 그래서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룰이 정해지고 새로운 민주당의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는 장용욱 기자가 자세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엔 초선, 재선, 중진을 각각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 명씩 참여하고 원외 인사와 여성, 청년 대표 등이 합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구성이 특정 계파에 조금이라도 기울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새 비대위가 8월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구성 단계에서부터 극도로 민감한 상태입니다. 친명 진영은 최근 대거 입당한 이재명 의원 추종 세력인 이른바 개딸을 의식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명 진영은 당심과 민심이 더 괴리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변경을 반대합니다. 전당대회 시기도 문제입니다. 당내에선 예정대로 8월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친명 측은 이재명 책임론 확산을 우려해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선거가 개파 간 사생결단으로 치달을 경우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졌었습니까? 반명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예정대로 내일 미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소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고 이 대표가 그래도 기차는 간다며 시니컬하게 응수하면서 몰려올 먹구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서둘러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신변 문제가 있고 또 길게는 2년 뒤 총선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진석 의원의 공격은 선전포고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문은 정진석 의원이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고 SNS에 썼습니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공천 개혁을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과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한 걸 직격한 겁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서도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며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 구성에 당원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현지 시각 새벽 5시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응수했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청산에 반발하는 장성들에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내후년 총선 공천권은 차기 지도부에 있는 만큼 이준석 체제 혁신위가 만든 공천안은 실효적 의미가 없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밤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직은 어떤 규모로 파업이 진행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불법 파업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왕의 컨테이너 물류기지. 총파업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보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화물차들이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집단 행동을 촉발한 건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때문입니다. 당초 202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화물 노동자들이 경유값 상승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월 250만 지출하고 내는데 기름값을 인상되고 나서는 400만 원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해야 되니까 차 없애버리고 차라리 기사 타는 게 낫거든요. 예전에는 떴었는데 없어요. 이미 코로나 이후로 티켓을 쓰고 이러다 마이너스가 나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의 6%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멘트나 컨테이너 화물차 등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앞서 보셨던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두고 노동자와 기업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먼저 안전운임제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낮은 운임 때문에 한꺼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어 사고에 내몰리니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2008년부터 논의를 이어오다가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3년간의 한시적인 제도라 올해 말에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라는 걸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약 6%가량 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뿐 아니라 이 제도를 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화물 노동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제도 시행 후 졸음운전은 2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과적은 15%포인트, 과속 경험도 13%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도 늘고 근로시간도 줄면서 이른바 워라밸도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잘 안 된다는 거죠? 경영계는 이 제도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이 물류비 추가 비용 규모를 3년간 1,000억 원, 연간으로 보면 당기 순이익의 약 10%로 추산했습니다. 급격히 오른 이 물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멘트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송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이제 다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있군요. 자, 그런데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해외 사례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가 2012년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운임과 도로 안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면서 2016년에 중단한 뒤에 현재는 새로운 기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호주에서도 안전 운행이 보장된다, 농산물 배송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양측 간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현재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첨예해서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해당 물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업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 예, 결국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기업 역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되긴 했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흘 연휴 동안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30대 부부가 숨졌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70대 부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로 중앙선 가드레일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도로가에는 타이어와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한 도로에서 SUV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SUV는 1차로 중앙 가드레일과 부딪힌 뒤 30m를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SUV에 탔던 30대 부부는 차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SUV를 몰던 6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승자가 튕겨졌거든요. 아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가 되면서 이렇게 차가 많이 돌았습니다. 사고 당시 경주에는 시간당 2mm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요주 인근 영동고속도로에서도 60, 70대 부부 4쌍이 탔던 승합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고향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운전을 한 7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라서 속도거나 좀 있었을 것이고 졸음운 전도 있을 것이고. 경찰은 차가 갓길로 움직인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렸죠. 아쉽게도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달 중순까지 비 예보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농민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상인은 오를 대로 오른 채소값이 걱정이고 식당 주인은 채소 사기가 겁이 날 지경입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에 쪽파와 배추가 깔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값에 채소를 사기 위해 도매 시장을 찾습니다. 마트는 소분돼가지고 있어서 훨씬 비싸고 여기는 또 도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싱싱하고. 하지만 도매 가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도매로 1kg에 4,440원이던 쪽파는 지난 3일 기준 8,264원으로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배추와 양배추 역시 지난해보다 20%에서 30%가량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상인들은 채소값이 뛰면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신선도 떨어진 채소를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00개 사도 잘 안 팔리고 맨 남아요. 시세가 좀 내리면 또 우리가 내려서 팔아야 되니까 좀 적게 하고. 식당 주인은 채소 반찬을 내놓기가 겁이 나지만 반찬 수를 줄일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이제 계속 저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국의 저수율은 평균 52%, 가뭄이 심해 10% 미만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 되어야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LG와 SK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벌였던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기억하실 텐데요. 또 어디서 이렇게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됐나 경찰이 100일 동안 단속을 벌였는데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 100명에 육박한 인원이 적발됐습니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범도 포함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LG화학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분쟁 사건. 경찰은 SK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원 3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경력직 채용 당시 기술 발표를 시키는 방식으로 LG화학 핵심 기술을 알아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월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모두 96명. 피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이었고 대부분 이직 등 목적으로 임직원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경쟁업체에 보내는가 하면 군사 장비의 핵심 도면을 해외 기업에 팔아 79억 원을 챙긴 업체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처벌이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경찰은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해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카페 등에서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돌연 반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카페나 제과점 등 관련 업계가 시기상조라면서 반발한 건데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관련 업소를 돌아봤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보자며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하지만 가맹점주 사이에선 환경보호를 가장한 기관의 스티커 장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열을 어디다 쌓아볼 거예요? 바닥에서 쌓아보면 냄새나고 막 썩고 빨리빨리 안 가져가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컵도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반납이 골칫거리입니다. 그냥 저희가 누가 반납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비린 곳에 거의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금속 텀블러를 빌려주는 곳도 생겨났지만 커피보다 비싼 잔을 돌려받기 위해 신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체 제작한 재사용 컵에 보증금 1,000원을 매겨 회수율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없애자면서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반납할 수 있는 매장이 제주와 서울 일부 매장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6개월 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에도 몇 군데 말고 없거든요. 이건 짐이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집에 가져가서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규모가 작은 커피 전문점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재활용 컵을 도입하고도 일회용 컵을 다시 쓰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플라스틱 회수와 처리 비용을 업계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한 카페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에 무인해수기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6개월 뒤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27개국으로 확산돼 감염 사례가 800건에 육박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국내에서는 두창 백신 접종을 중단한 지 40년이 넘어서 면역력 공백의 우려도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발견된 나라는 현재까지 27개국, 확진 사례는 780건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57명에서 일주일도 채 안 돼 3배 증가한 겁니다. So we don't really know whether it's too late to contain. What we are, WHO and all member states are certainly trying to do is to prevent onward spread. 전 세계를 강타할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국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최장 21일에 이르는 긴 잠복기에 반려동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 그리고 낮은 면역력 때문입니다. 두창 백신 접종을 중단한 지 40년이 넘어 50대 이하 연령대에선 접종 경험이 없습니다. 접종을 한 50대 이상도 면역력이 아직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두창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혈청을 뽑아가지고. 원숭이 두창은 오는 8일 코로나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에 지정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내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다음 주 발사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우주 개발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또 하나의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입니다. 오는 8월 발사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장혁수 기자가 그 모습과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로켓에 실린 달 탐사선이 이륙합니다. 오는 8월 3일 발사되는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예상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자들은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다누리는 현재 극저온과 고온 및 전자파 시험, 단열재 장착 등 발사장 이송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678kg의 다누리에는 감마선 분광기와 우주 인터넷 탑재체, 자기장 측정기, 고해상도 카메라 등이 탑재돼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과학 연구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국가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우주 탐사의 한 획을 긋는 어떤 중요한 시도라고.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도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누리호 1차 발사는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려 헬륨이 샜고 이로 인해 새 엔진이 빨리 꺼지면서 실패했습니다.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부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헬륨 탱크 보강과 맨홀 덮개 두께 강화 등 기술적 조치를 모두 실시한 만큼 누리호 성공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발사체에 이어 달 탐사선까지 우주 강국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갑자기 상속받은 시골주택 한 채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죠.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종부세 관련 글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주택을 샀는데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일시적 이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를 걱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었거나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고 연령과 보유기한에 따른 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농가주택도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시가 15억 원짜리 집을 10년 보유하고 1,000만 원짜리 농가주택까지 가지고 있는 60대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종부세로 5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검토 내용대로라면 4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에는 민주당도 긍정적이어서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세에 이어 종부세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전 정부가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박아놓은 대못을 차례차례 뽑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올해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가 심했던 작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32조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빗장은 대부분 풀려가지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발, 가게발,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원목 소품 장사를 시작한 자영업자 오모 씨. 가게 운영을 위해 4천만 원 빚을 지면서 한 달에 130여만 원씩 내고 있지만 매출이 100만 원대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현재까지도 주말에 관광버스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출금에다가 그다음 요
임대료를 포함해 갖고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국내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은 약 668조 원. 지난 5달 새 3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 원 많은 수치로 증가 속도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1분기 오미크론 확산에 이어 원자재값 폭등으로 매출 회복이 더딘 탓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5차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기업 부담은 2조 7천억 원 늘어납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받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기업 대출 중 77%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은행이 미뤄준 원금과 이자도 139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을 해줄 계획이지만 부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유라입니다. 오늘 칠레전에서는 손흥민의 대기록도 나왔습니다. 18살의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12년 만에 통산 A매치 100경기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된 건데요. 한국 선수로는 16번째입니다. 손흥민은 이를 기념하듯 경기 종료 직전에 자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후반 종료를 앞두고 얻은 대한민국의 프리킥. 손흥민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릅니다. 상대 골키퍼가 대비를 했지만 강력한 슈팅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은 손흥민은 A매치 100번째 경기를 마무리하며 FIFA 센츄리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136경기의 차범근, 홍명보 등에 이어 16번째 가입입니다. 지난 2010년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를 통해 A매치에 데뷔한 손흥민은 이후 12년을 국가대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A매치 통산 득점은 32골, 득점 순위는 6번째입니다. 한국 유일의 월드컵 본선 2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A매치 득점 3분의 1에 가까운 10골을 왼발로 넣었고 월드컵 본선에서 넣은 3골 역시 왼발입니다. 100경기 중 선발로만 80경기를 넘게 출전해 명실상부 대체 불가 선수인 손흥민. 이대로 부상 없이 출전을 이어간다면 2026년 월드컵 본선전 A매치 출장 국내 신기록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벤투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에서 골을 기록한 황의조를 과감하게 빼고 최전방 공격진을 바꿨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조합을 김도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우리 대표팀은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볼 처리를 빠르게 하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고 모처럼 중앙선을 넘어도 패스 미스를 하며 어렵게 가져온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곧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고 황희찬을 원래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로 배치한 벤투 감독의 용병술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돼 황희찬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전반 12분 중원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 수비 한 명을 가볍게 제친 뒤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전엔 황인범과 정호영의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중원에서 전방으로 공이 원활하게 배급되며 손흥민이 수차례 결정적인 슛 기회를 잡았고 결국 프리킥으로 두 번째 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우영을 선발 기용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정우영은 황희찬의 선제골 도움을 기록했고 전반 18분엔 손흥민이 원톱에서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꿔 공을 잡자 골문 앞으로 쇄도하며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수비에선 불안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수비 불안 문제는 여전한 벤투호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경고도 내놨는데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한다면 새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열차 정비 시설입니다. 건물 곳곳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38일 만에 키이우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공개 경고 직후입니다.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и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키이우에서 3,000km나 떨어진 카스피해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사거리가 긴 다연장 로켓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한 동남부 전선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Дещо привезли військовим, про це детально не буду, а дещо привезли від них вам. Це важливо. 러시아의 위협에도 영국 정부는 무기 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미국에선 러시아가 중세적인 소모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는 이미 100명에 육박해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비틀스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잠실 운동장 4만 5천 관객 앞에 섰습니다. 헤이 주드를 부르고 나자 팬들이 손팻말을 펼치며 후렴을 합창합니다. 감격한 맥카트니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합니다. 흥겨운 적석춤까지 주더니 함께 부릅니다. 내한 공연을 왔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스타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공연을 한 번도 안 온 가수는 많지만 한 번만 오는 가수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That's so crazy. That's so awesome. You guys are so awesome. 떼창의 신이 나서 아이처럼 좋아하고 휴대폰 불빛셀에 감동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일제히 따라 부르자 눈물을 들썩이기도 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휴지를 리본처럼 던져주는 객석의 열기를 못 잊어 오고 또 옵니다. 너무 많은 청청 청해 사랑 새 한국은 제2의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경기 종료 20분쯤을 남기고 교체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가 두 손을 모아서 인사하자 더 큰 환호가 터집니다. 네이마르는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와 맞잡은 두 손 하트를 올렸습니다. Feliz, carinho da galera aqui da Coreia, do país todo, foi fenomenal. Não esperava. 그는 경기 전날 다친 발등이 부어올라 호날두처럼 결장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한국 팬과 시민의 환대에 보답했죠. 상암 경기장 66,704석에 단 하나 빈자리도 남기지 않았던 매진 행렬이 오늘 칠레전과 오는 10일 파라과이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관중석에서 축구 팬들은 뜨거운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목청껏 함성을 지르는 육성 응원이 오늘도 한밥벌을 뒤흔들었습니다. 경기장에 가지 못한 시민들은 대형 TV가 걸린 주점마다 모여서 함께 즐겼습니다. 치킨 배달 주문이 폭주해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스트레스를 날려보냈습니다. 축구란 참 이상한 경기입니다. 여럿이서 둥근 공 하나를 차고 빼앗을 뿐인데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로 모아주죠. 쌓이고 쌓인 갈증을 축구장에 질풍노도가 풀어줍니다. 아르헨티나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미친 축구 팬이 돼보지 않고서 사랑이 뭔지 어찌 알겠나. 추가 시간에 경기를 져보지 않고서 눈물이 뭔지 어찌 알겠나. 오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축구가 반가운 것도 그 눈부신 생명력이 뿜어내는 큰 위로와 힘 덕분일 겁니다. 6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이보다 뜨거울 수는 없다 였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10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는 계속 쉬어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은 18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부산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은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에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 쪽으로는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만큼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 이후에는 비 소식이 없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좀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